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일반이 그 주말반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오프라인은 더 이렇게, 전업으로 하셔서 그런가? 저는 저녁에 수업하니까, 그래도 그런데 좀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하는 거의 장단점은 뭐 사실은 별 차이는 없는데, 근데 뭔가 약간 긴장감을 느끼시려면 오프라인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시고, 근데 학원이 근데 온라인 첨삭 이런 것도 잘 돼 있으니까 만약에 거리가 좀 머시거나 그러면 종합반이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닌 경우는 약간 온라인 첨삭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많이 온라인 첨삭 선택해서 합격하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선택 과목 관련해서 고민도 많이 계시긴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연기에 뭐 좀 잘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정 아닌가 싶다 하면은 빨리 바꾸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제 경험상 너무 막 이리 휩쓸 저리 휩쓸 뭐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이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이번에 좀 예외적으로 많은 합격자를 내가지고 약간 그렇긴 한데 뭐 경조를 선택하던 민소를 선택하던 또 역시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늘 어디 가나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해도 점수가 이상하게 안 나오거나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제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계속 막 50점대 후반 60점대 봤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최고 답안도 기록하셨는데 이상하게 실전에서 점수가 막 50점대 초반 극단적으로 막 40점대 후반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거는 사실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답안지를 봐야 되긴 하는데 실전 시험장에서 되게 약하시거나 막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엔 잘하시다가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를 배 이상 하시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긴 하거든. 그런 경우엔 저도 뭐 계속 녹용을 하라 강요하진 않고 뭐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되게 잘하셨는데 이제 뭐 경조로 저도 뭐 이렇게 소개를 해서 오히려 경조로 해서 고득점은 아닌데 다른 과목은 되게 잘 하시니까 뭐 한 50점대 후반 받아서 거기 이제 경조 같은 건 사람이 많으니까 고득점 하기도 쉽지 않지만 또 웬만큼 또 어떻게 또 끌쩍끌쩍 인사 비슷하게 잘 하면 뭐 이렇게 확 망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50점대 58, 뭐 7 이 정도, 9 이 정도로 딴 거 고득점 해서 합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이번에 합격하신 분도 계시니까. 근데 그분은 제가 봤을 때 미스테리야.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고의 답안이고 막 이런데 그렇게 점수가 너무 막 터무니없이 나오니까 저도 그렇게 권장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뭐 조금 더 내가 잘 썼지만 나보다 더 잘 쓴 사람들이 많다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아시겠지만 나중에 채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부분 점수도 좀 주려고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열심히 계산 과정과 내용을 쓰시게 되면 뭐 아마 부분 점수라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 이번에 시험이 2번 문제가 뭐 진위계수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전체를 채점 못 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몇몇 분들 얘기 들을 때는 와, 수험생들이 아예 손도 못 댔어요. 그래서 다 못 댔나 보다. 그러면 대충 기본 개념이라도 쓰면 점수를 주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이렇게 망했어요 했는데 또 잘 계산한 사람들이 또 은근히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제 모의고사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맞아요. 약간 수준 좀 높게 하긴 하는데 왜 제가 또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탓도 있어. 제가 웬만큼 좀 하다가 2, 3기 때 가끔 한 문제 정도는 난이도 좀 올려서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은근히 잘 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은 했는데 그걸 좀 뒤틀어서 응용을 하잖아요. 그래도 은근히 거의 말은 안 하지만 잘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경제학과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잘 하면은 이거구나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시험장 가면 긴장되고 떨리고 월드컵 경기 할 때 이제 거기서 막 수많은 함성 들으면 막 내 1년을 바쳤는데 이렇게 되면 이 생각이 말랑말랑 해줘야 되는데 머리가 경직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그거는 어떻게 수많은 노력과 이걸로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살짝 조금만 OT 인트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책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교재는요, 우리 수업은 아시겠지만 0기부터 1기, 2기, 3기 이렇게 나가는데 평일반은 원래 제 교재로 수업을 하기도 했었어요. 작년엔 그렇게 했는데 주말반은 요 보리아스 교수님 책으로 수업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교수님 교과서로 할게요. 교수님 교과서로 하고, 네, 그래서 요 책이 그냥 바이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바이블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가장 많은 학교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는 교수님 책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각 학교 노동경제 수업이 있으면 어떤 교재를 쓰나 이렇게 살짝 이렇게 곁눈질을 해서 보는데 이 책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수님 교과서가 보하스 해야 되나? 발음이 뭐 애매하지만 에렌버그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맥코넬 이렇게 있는데 한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교수님 책은 뭐 조우영 교수님 책하고 뭐 몇 개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은퇴하시거나 돌아가신 이분도 다 은퇴하셨는데 있긴 있는데 저는 다 가지고 있죠. 뭐 방송통신대에서 나온 노동경제 책도 있고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우리 시험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다 보실 건 아니고 요거 거의 수업의 거의 한 80% 이상은 요거를 쓰는 것 같아요. 80~90% 정도. 그러니까 요 책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거의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는 다 된다. 토픽은 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걸로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는 요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요 에렌버그 교수님 책이 대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약간 연세가 있으시거나 교수님들 보면 그렇게까지 교수님 당신이 썼던 교재를 바꾸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사다 보니까 경제원론 강의할 때도 매번 바꾸거든. 만약에 똑같은 강의를 똑같이 해버리면은 좀 그렇잖아. AI 로봇 세워놓고 그냥 하는 게 낫지. 뭐 제가 실강 굳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재미없고, 그리고 책마다 약간 색깔이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신선한 맛을 느끼려고 책을 매번 바꿔서 하거든요. 어차피 기본 틀은 똑같지만. 그래서 뭐 경제원론도 그렇고 미시도 그렇고 다 바꾸긴 하는데, 근데 대부분 교수님들은 안 바꿔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들은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심이 없어요. 와, 내가 이 강의를 열심히 해서 내가 듣는 제자분들에게 막 많은 지식을 잘 알려줘야지.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갓 조교수가 돼서 교수님 대신 젊은 분들, 강의를 이제 처음 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열정이 있어서 그렇지,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어이구 강의 시간이네 그냥 들어가서 책에 있는 거. 그래서 늘 그러잖아. 제일 앞에 학생한테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 나갔지? 이거 물어보잖아. 그게 이제 컨셉이 아니라 진짜 모르는 거야. 그냥 뭘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지.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다 달라요. 50대, 30대 교수님 아까 같이 열정이 있고, 40대 되시면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만 수업을 하시고, 50대 되시면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가끔 교수님들이 뭐 이거 건드렸다 저거 건드렸다, 이게 교수님의 관심 있는 파트를, 너무 교수님들만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된다 이거야. 관심 있는 파트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그냥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인센티브가 중요한데 강의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와 A 교수 강의가 꽝이다, 무슨 뭐 강의 평점 해봤자 소용없어요. 정교수 되시는 분들이거든. 50세 정도 되면 어차피 안 잘려. 그러니까 뭐 학교도 잘 안 나오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또 많이 있죠. 그럼 교수님들은 도대체 뭐냐? 노는 건 아니고 논문을 써야 되거든. 그걸로 해서 뭐 테뉴어 받았으면 의미는 없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새로운 논문 또 이렇게 학기 말이나 중간고사 때쯤 되면 학술 대회가 열리는데 그때 뭐 논문도 발표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강의 또 책 쓰는 거 이런 거에 별 관심이 많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만약에 노무사 시험에 출제하러 들어가신다. 그럼 우리는 노무사 시험에 관심이 있으니까 와 교수님들께서 뭐 신림동의 선생님들의 뭐 문제를 보고
아, 교수님들이 왜 학교에서도 강의에도 관심 없는데 무슨 노무사 시장에서 학원 선생들이 시험 문제 낸 거, GS 1기, 2기, 3기, 그거에 뭘 관심 있어? 관심 없어. 그냥 들어갔다가, 이번에 한번 출제도 뭐 그렇게 많은 떼돈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 명예를 위해서 한번 해볼까? 근데 한 번 들어가면 또 들어가기 싫어해요. 채점 같은 거 해보세요. 이번에 우리 노무사 시험은 아시겠지만 많이 뽑기는 했지만 1차 합격률이 거의 막 50% 넘잖아. 이런 고시가 어딨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1차 보시는 분들은 1차를 좀 이렇게 옛날같이 등한시했다가는 낭패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왜 이렇게 합격자를 300이 아니라 많이 뽑았습니까? 하면은 1차 합격자도 많고 노무사 자격증이 또 인기가 많이 생기니까 응시생들도 많아졌잖아. 보통은 2차 시험에서는 한 1차에서 한 3배수 정도 걸리게 이렇게 커트라인 해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 시험은 뭐 그 정도는 아니야. 자기가 공부하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못해서 제대로 못하니까 1차 시험 떨어졌는데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시험 볼 때도 아시겠지만 1차를 다른 시험들은 1년 준비하고 그 다음 합격하면 1년 준비해서 2차 해야 되는데 우리는 1차는 아예 안중에도 없어. 그냥 바로 2차 하다가 노동법도 겹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내년에 한 3월, 2월 이때부터 또 왕년에 라떼마리아 하시는 합격자분들은 라떼마리아 일주일만, 뭐 한 달만, 두 달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그땐 됐지. 근데 저건 제가 봤을 땐 시대가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아마 1차 합격률을 막 50, 60 이렇게 하지 않고 한 40%나 30으로 더 이렇게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뭐 민법이나 뭐 노동법 같은 거 난이도 올릴 수도 있고 그게 너무 많이 올리기 그러면 선택 과목 제일 만만하잖아. 경영학 같은 거 이게 시험 범위가 없는 거거든. 거기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뭐 회계사급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올려버리면 아마 수르륵 다 꽈락 나고 막 그럴걸요. 아무튼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예전에 강의했는데 에렌버그 책으로 강의를 했던 교수님은 그냥 정년퇴임 할 때까지 그냥 그 책을 쓰는 거야. 강의 노트도 있고. 아니, 이제 교수님을 남으라는 뭐 그런 뜻은 아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아직 한 10% 정도 좀 있긴 있어요. 10에서 20%. 예전에 저는 한 4, 5년 전 그때 수업할 때는 연기 때 에렌버그 교수님 책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책이 한 거의 한 반반 이랬었거든요. 시험 문제도 가끔 그래서 이 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요거는 책은 쉬워가지고 매력적이긴 한데 우리 시험과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연습 문제는 거기서 출제될 만한 것은 따로 뽑아가지고 나중에 유인물로 나눠드리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요 책은 이제 약간 내용은 괜찮아요. 교수님들 평은 좋다. 나름대로 외국 원서와는 다르게 좀 독창적이면서 자주적으로 잘 써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뭐 은퇴하시고 또 막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자꾸 계속 나오기도 그렇긴 해요. 그런데 이 책 내용에 중요한 거는 우리 수험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수험서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냥 우리 이거 교재 연기 때 사용하는데 이거 전범위를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강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면은 우리는 다음 주부터 시험 볼 거예요. 아셨죠? 원래는 연기 때는 한번 맛만 보고 1기 때 조금 한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이 조금 보고 2, 3기 때 실전하는데 안 돼요. 우리는 지금부터 실전 같이 할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문제의 볼륨이나 무게가 실전같이 그 정도는 아니고 실전도 근데 난이도 쉬운 문제도 나오긴 하거든. 그러니까 기본 개념과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얘기를 제가 복습 차원에서 그러니까 복습을 시험 보듯이 하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제가 시험 끝난 다음 그 다음 시간에 약간 제일 잘 쓰신 분 답안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다른 친구 답안도 보면서 이렇게 쓰면 좋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저 앞에 보시면 어느 학원이든 안 찾아간 답안지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내용이 아주 틀리지 않은 이상은 그냥 이 친구는 글씨도 잘 쓰고 전반적인 뭐라고 할까? 틀을 잘 잡고 잘 썼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붙어요. 사람 보는 눈이 거의 비슷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보다 딱 봤는데 내 답안지는 조금 그러네 그러면 그렇게 좀 따라 하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전범위를 나가면 좋은데 전범위를 나갈 수는 없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혹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면 앞에 좀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뭐야 좀 따분하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연기는 실강 들으시면 안 되고 인강으로 들으시면서 씩씩씩 빠르게 뭐 쉬운 거는 넘어가셔도 되는데 처음이신 분들은 그냥 차근차근 하시는 게 낫고 이번에도 주말반을 하는데 전에는 이걸 진도를 좀 빠르게 샥 흩어줬거든. 근데 우리가 하는 1기, 2기, 3기가 요 책을 계속 반복할 거야. 저 뒤에도 어차피 계속 할 거고 시험 문제 나오는 토픽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늘 그거는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번, 2번은 노동의 수요, 노동 공급, 노동 시장 이게 정해져 있고 보통은 3번 문제가 이제 뭐 노조니 차별이니 그런 거에서 이제 한 문제 이렇게 나와서 1, 2번은 그동안 매번 나왔으니까 문제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 2번은 뭐가 나올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문제를 꼰단 말이야. 이번에도 사실 뭐 살짝 꼬았다는 게 매번 노동 공급, 노동 수요 나왔으니까 원래 이제 노동 공급 나오면 수요가 그 다음 나오고 하는데 이상하게 올해 작년 계속 노동 공급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내년에 뭘 나오겠습니까? 하면 점쟁이는 아니지만 노동 수요가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깊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깊이 있게 하시고 3번은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토픽 중에서 하나. 그래서 연기 때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해당하는 거랑 그리고 약간 기초경제학적인 얘기를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그래서 전에는 기초경제학 설명을 좀 등한시하면서 진도를 쑥 나갔는데 근데 뭐 상황을 보니까 이 답안지를 제가 이렇게 채점을 해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아직 그래도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해서 속도보다 어차피 할 거니까 좀 여기에 포인트 맞춰서 대략 한 20, 30%, 한 30% 정도 노동 수요, 공급, 그 다음에 노동 시장 그 정도까지는 우선 할 거예요. 예전에 이 에렌버그 할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 이제 1기 때는 이제 전범위 빠르게 촥 나가긴 할 거고 그때 1기 때 우리 교재도 요 보아스 교수님 책을 기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수험서랑 보아스 교수님 책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브리타는 어차피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법이나 뭐 행정 이런 것들도 어렵게 나오지 않고 평이하게 나오면요. 성적이 다 고만고만해. 그럼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막 엄청 고득점 엄청나게 못 보고 그럴 게 좀 줄어들어. 근데 뭐 시험이 만약에 어려웠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그게 기회일 수도 있어. 물론 이제 시험 못 본 사람은 점수가 확 떨어질 수 있는데 편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카페에 보면은 뭐 70점, 60 몇 점 뭐 이상 옛날에는 한 60, 한 5점, 7점 이 정도 맞으면 65점 정도 맞으면 거의 최고 득점이고 62, 3점이 잘 받고 한 50점대 후반 그러니까 59.8점 받고 다른 과목에서 잘 봐서 합격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노경이라는 거에서 나는 막 고득점 합격할 거야 이런 분보다는 노경이 해보신 분들 아시고 들어보셨겠지만 공부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처음에 이제 힘들 수는 있는데 뒤로 갈수록 공부를 별로 안 해도 돼. 그냥 그게 그거야. 저도 오죽하면 이상한 거를 문제 내고 하는데 뒤로 가서 어떤 분은 뭐 3기 때는 노경 가지고 이번에 말고 한 예전에 2, 3년 전에 노경 가지고 시험 공부한 시간이 뭐 한 10시간도 안 된다. 뭐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그걸 갖고 뭐 행정에서 고득점 하거나 인사 같은 거 암기하거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선방해서 붙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또 불이타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노경 때문에 살았다 하는 분도 많고 물론 또 어디 가나 노경 때문에 또 슬픔을 안으신 분들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 브리타가 뜨면 어려우면요 당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어렵거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아는 척하면서 잘 쓰는가 그런 것들을 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학교에서 요즘은 대학 강의를 많이 안 하는데 하나 정도만 하는데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뭐 이상한 문제도 내고 하는데 그래도 빈 백지를 내지 않고 저는 이게 너무 많이 쓰는 걸 싫어해서 이제 칸을 해주거든. A4 용지에다가 요 칸 안에 쓰세요. 그러면 꽉꽉 채워내는데 어떤 학생은 뭔가 썼는데 틀렸어. 근데 어떤 학생은 아예 빈 백지야. 그럼 제가 채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틀렸지만은 백지 낸 사람보다는 뭔가 정성이 갸륵하잖아. 쬐끔이라도 주려고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썼으면 이게 10점 100점이면 아무것도 안 썼으면 줄 수가 없어요. 아예. 근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썼으면 한 2, 3점이라도 주게 되면 거기서 약간 한 끗 차이가 벌어지는 거거든. 우리도 보면은 뭐 그렇잖아. 월드컵 보면 이변도 일어나긴 하고 그래요. 맞아요. 100m 달리기 할 때도 1등과 2등의 차이가 무슨 올림픽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프로의 세계는 그런 거 없어. 여러분들은 수험생의 프로의 세계에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안 나. 옆에서 봤을 때 이 친구 붙었는데 이 친구 떨어졌어? 얘가 왜 떨어졌지? 얘는 왜 붙었지? 몰라.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을 한 5,000명이 시험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거의 합격자가 300명이면 한 5, 600명은 그냥 다 붙을 능력? 누가 봐도? 거기서 이렇게 골라지는 거는 글쎄 뭐 운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붙은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붙을 가능성이 많아. 근데 떨어졌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리타가 이렇게 떴다 해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좀 그냥 차분차분 꼼꼼히 알고 있는 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예전에도 계산 문제가 뭐 MRS인가 뭐 그런 거 계산하는 거 할 때 처음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우리 계산 문제로 나왔거든요. 이 출제하신 분은 제가 어떻게 예전에 뭐 들어봤나 했더니 뭐 이렇게 답을 다 잘못 쓴 거야. 그래서 MRS XY 요거 구하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YX로 막 암기하다 보니까 다 거꾸로 쓴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반은 제대로 썼고 반은 이제 막 암기하다 보니까 거꾸로 뒤집어 썼고 근데 그래도 쓴 사람들은 점수를 줘야겠다 해서 채점자들이 다시 모여서 조금씩 주자 해서 줬거든요. 근데 또 모른다니까? 그럼 이때는 왜 줬습니까? 하면 너무 많이 수험생들이 못 쓴 거야. 그러니까 뭐라도 썼으면 부분 점수라도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 이번 시험 문제가 진위계수 계산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개념은 책에도 있고 언급하고 저도 혹시나 왠지 막 불안한 거 있잖아. 막판에 브리타성 5개를 뽑아서 거기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2번인가 해서 요거 진위계수 로렌츠 곡선을 잘 보세요 했는데 이번에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뭐 우리 1차 시험 같이 계산하는 게 나왔어요. 그것도 뭐 2명일 때 1명이 뭐 다 가져가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몇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나와서 아예 쓰지 못한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개념이라도 좀 쓰면 점수를 좀 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별로 좀 안 줬나 봐. 그 친구는 그래서 개념이라도 썼는데 뭐 2점, 3점 이렇게 받았대. 또 그 얘기는 뭐냐면 전수조사를 안 해봤잖아. 이게 개념 봤을 때 주위만 우리가 이제 그 행동경장이나 뭐 확증 편향 보면 주위에 몇몇 케이스 보고 야 너도 못 썼어? 야 뭐 이런 문제가 나오냐? 망했다. 이렇게 해서 저도 그 몇몇 친구한테 이렇게 들어서 야 그럼 점수 좀 주겠네 했는데 아니야 그 친구만 못 쓰고 다 잘 썼나 봐. 그러니까 은근히 점수를 이렇게 아니면 또 점수를 팍팍하게 줘도 아시잖아 표점 돌리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사실 2, 3점 차이 나도 싹 돌리게 되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브리타가 떠도 이건 상대적인 것이고 그런 거니까 너무 막 어디가 나 또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 시험에 대해서 제가 논평할 그건 아니긴 한데 출제위원들이 좀 너무하긴 했어. 왜냐면 우리 노경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나올 만한 게 되게 많거든. 진짜 금덩어리 같은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아니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나오고 예를 들면 노경에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노동경작을 강의하는 교수님들 중에서 연구를 도대체 뭘 했나 이걸 보면 대부분 다 인적자본 휴먼 캐피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거든. 그럼 자기 전공이고 우리 책에서도 되게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니까
노동 수요 공급하다가 휴먼 캐피털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우리 노무사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 그게 참 미스테리긴 한데 낼까 하다가 이건 내 전공이니까 너무한가? 뭐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오니까 인적 자본이 안 나오니까 뒤에 하겠지만 그거에 반박하는 시그널링 모형이 있거든. 그것도 이제 사실 다 옛날 얘기인데 정보경제학에서 2개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옛날 책에도 다 담겨 있단 말이야. 물론 이 옛날 책은 보론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수님 책은. 이제 그게 등장하기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근데 다 본문 속에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나오고 뭐 계산 문제? 그것도 뭐 탄력성 이런 것도 충분히 나와도 1차에는 당연히 자주 나와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나오고 근데 뭐 낼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걸 낼까? 뭐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게 뭐 출제자 맘이지 뭐. 그리고 채점도 출제자 맘이야.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렇게 답안을 썼는데 몇 점을 받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 알 수 없는 게 전체 제가 시험 채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평가원에서 이렇게 출제한 다음에 예시 답안이라 해서 모범 답안이라 공개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같이 틀리면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는 수능도 출제 미스가 발생하고 그러는 걸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주관식이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튼 뭐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기 뭐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열심히 쓰고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나는 어떻게 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안지를 확인하러 가시기도 하는데 뭐 사실은 이 확인을 했어. 그래도 사실 애매해. 이걸 점수를 어떤 거에서 깎았는지 이런 걸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 가능하잖아. 교수님 저 답안지 이거 뭐 옆에 친구 맞게 해준 거랑 비슷하게 썼는데 왜 점수가 깎였습니까? 그럼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니까 알려줄 텐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가 애매한 상황에서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슬프긴 하지만 뭐 약간 좀 그래요. 그리고 3번은 방구석 평가원이 되지 말자 이거 쓴 거는 뭐냐면 전에 그 어떻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수학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분이 현우진 쌤인가 뭐 하더라고요. 그분이 뭐 이렇게 뭐 연말에 뭐 어쩌고저쩌고 수업 뭐라고 할까 계획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봤는데 이런 표현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끼리도 자기네들이 출제위원이야. 그래가지고 막 자기네끼리 막 얘기해. 야 이번에 뭐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다음에 나올까? 안 나와. 자기네가 제끼고 막 이거 하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출제위원이 아니니까 수험생들이 출제위원 아니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계획 세우거나 뭐 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학원에 물어보세요. 학원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매니저 하시는 직원분들이 나름 이쪽에 관심을 갖고 하는 거니까 그분들과 상담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강의하는 강사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옆에 친구한테 가서 야 A 선생님 들을까 말까? 이거 익명으로 올렸더니 익명을 누가 들어 하면 막 듣고 막 그래요?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걸? 나 뭐 살까 말까 이거는 어떻게 다 그렇게 해. 그리고 예전 같을 때는 아예 정보가 없으니까 물어볼 수는 있겠지. 요즘은 아니 그 강의들 보면 또 선생님들이 다 이 샘플 강의 올라가 있잖아. 보면 대충 어떻게 강의하는지 알고 참고는 하되 딱 결정하신 다음에 그냥 그 길을 쭉 가세요. 그리고 신림동에서 제가 봤을 때 계속 강의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그렇게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노무사만 강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뭐 공무원, 회계사 뭐 이것저것 다 간평사 다 하는데 선생님들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노무사, 그러니까 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노무사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열정이 제일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고 뭐 이런 선생님들은 아니 저렇게까지? 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또 수험생이 많으면 또 일일이 코멘트 잘 못 해줄 수 있는데 수험생이 또 적으면 또 더 친절하게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거 자기한테 맞춤화 이제 해가지고 선택하시고 선택했으면 열심히 믿고 가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뭐 멘탈은 괜찮아. 뭐 했는데 남 탓하고 이 멘탈은 좋긴 한데 약간 자기 발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공부는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기서 한 3문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허무할 수는 있어. 근데 뭐 어쩔 수 없긴 하죠. 근데
아무튼 열심히 쭉 하시고 뭐 남을 너무 신경 써서 한두 명 어떻게 전략 바꾸고 어떤 교수님이 들어가니까 뭐가 나올 것 같다. 약간 그런 거에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경쟁이 심해가지고요. 예전에는 뭐 한 4과목 시험 보면 한두 개는 그냥 3개는 잘 보고 하나는 뭐 전략 과목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는데 요즘은 다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최선을 다하시고 거기서 이제 브리타가 뜨면 하나 정도 준비 못하면 잘 못 쓰면 조금 낮은 점수 뭐 그러고 나머지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골라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할 수 있는 한 다 그냥 이렇게 빈틈 이렇게 하지 않고 다 하시는 게 뭐 어쩔 수 없죠 뭐. 과목이 적잖아 과목이. 그렇다고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목이 적은 만큼 그러니까 남보다 이거 해서 되게 잘 써야 되고 보통 고시 공부 같은 거 할 때는 과목이 되게 많아가지고 버거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린 과목이 적은 대신 그러니까 막 판례들도 할 수 있는 한 다 하셔야 되고 아무튼 그냥 뭐 시험 볼 때까지는 딴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쭉 다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모의고사요. 이거 가능한 한 반드시 응시하세요. 제가 얘기한 게 모의고사 예시답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의고사라는 거에 응시해야지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를 좀 하거든요. 근데 점수가 좀 잘 안 나오거나 점수가 잘 나오거나 또 거기에 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코멘트나 이런 거에도 너무 막 상처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한다라는 거 할 때 시험을 안 보면 이게 중간에 재미가 없어지거든. 그런 측면에서 한다 생각하시고 노경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한 50점대 제 수업 들을 때 점수에서는 50점대 한 중반 있잖아요. 중반? 요 정도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실전에서 60점 뭐 넘는 친구분들도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40점대 후반에서 50점대 초반 하다가 점차 GS 3기로 갈 때 막판에 조금씩 나아지는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왜 기억나냐면 뭐 합격 수기도 거기 썼더라고 카페에. 근데 요 친구는 경제학과인데 이게 경제학과라고 이게 또 잘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답안지 쓰는 약간 기계 잘 안 돼서 처음에는 뭐 그림만 띡 그리고 계산만 띡 해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 줄 게 없잖아. 그래서 한 50점대 초반 40점대 후반 뭐 이렇게 받았다가 나중에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서 뭐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 친구분은 노경 때문에 붙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잘 나오다가 너무 안심을 해가지고 이게 답안지를 보면 아는데 뭔가를 열정 갖고 막 이렇게 쓰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왜 그런 거 있잖아.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이 그냥 이렇게 그냥 무미 건조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고득점은커녕 좀 이렇게 생각보다 낮은 점수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반드시 가능한 한 응시하시고 다음 주부터 시험 볼 텐데 그런 것들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권화는 우리 나중에 보면 교재가 좀 두껍고 그렇긴 한데 그건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보세요. 우리 단권화로 된 그거 얇은 책도 하나 있긴 해요. 그 나중에 그것도 특강 할 때 쓰긴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남이 단권화 잘해준 것도 그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 스스로 단권화하는 이거 뭐 공부 방법을 제가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리긴 그렇겠지만 단권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그 흐름과 맥락을 잡게 되면서 그게 자기가 봤을 땐 도움이 되는데 남한테 아무리 잘 돼 있는 단권화 된 것도 자기가 소화를 못 시키면 의미가 없어요. 아셨죠?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수업 잘 듣고 매일매일 수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긴 해요. 근데 이게 시험 보면 그 다음 주에 그 다음날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답안지는 나눠드리긴 하겠지만 조금 하루 이틀 좀 늦을 수는 있어요. 어쩌다가 뭐 그렇지 않도록 하겠지만 제가 직접 채점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번에도 뭐 채점해 주신 분께 감사. 저는 전에는 합격자분들한테 채점하긴 했는데 합격자분들이 다 열심히 하긴 하지만 농사 일을 하면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퀄리티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더라고. 제가 봐도. 물론 이제 제가 마지막 코멘트는 제가 쓰는데 그러니까 조금 엉성하게 채점하면 제가 또 다시 손을 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잘 못 엉성해 보인다고 해서 그분은 열심히 했는데 제가 또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잖아. 그래서 작년에는 아예 제가 연기부터 제가 그냥 다 채점했거든요. 그래서 3기 때 이때 될 때는
힘들긴 하더라고. 그래서 일일이 다 하다 보니까 좀 수강생은 들어왔으면 좋겠네 하는. 그러니까 이게 한정돼 있는 거 있잖아. 이게 제가 커버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가짐은 그래요. 수험생이 엄청 물론 노경 선택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다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엄청 많이 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채점하면서 관리했고 제 수업 들은 분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 게 저도 좀 좋잖아. 합격했어요. 이게 좋지. 올해 또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면은 애매하다고. 그런 경우는 한 2번쯤 들은 경우에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는 뭐 노경 선생님도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게 노경은 잘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경조로 바꾸는 게 어떻겠니? 그렇게 조언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제가 직접 채점하니까 그래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도 좀 볼 수 있어가지고 직접 채점하니까 아무튼 그런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로 갈게요. 자, 우리 교재 가보시면 보통 이 머릿말부터 저는 봅니다. 머릿말이요. 아시겠죠? 저자서문 볼까요? 역자서문 말고 저자서문. 이런 거 해야 됩니까? 그렇지. 노경이 뭐가 중요하고 어떤 과목인가 어떤 게 토픽인가가 머릿말 앞에 다 서술되어 있습니다. 저자서문 보시면 수년에 걸친 학부생들에게 노동경제학을 가르치면서 노동경제학을 저술하겠다는 마음이 자랐다는데요. 시중에 여러 권의 노동경제학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노동경제학의 핵심의 본질. 자, 다시 노경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하는 거야. 노경이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썼지만 노동경제학입니다. 노동경제학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이렇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는데 답안지에 현출하거나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팔목이 나가는 분도 꽤 있어. 진짜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글씨를 쓰시다가 또박또박 이쁘게 쓰시는 것도 좋은데 내가 많은 양을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쓰도록 요구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쓰셔야 되니까 이게 글씨가 내가 이쁘게 붓글씨 같이 잘 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글씨체를 좀 바꾸시거나 그리고 글씨체가 너무 악필이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글씨 연습도 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것도 차차 할 건데 이게 글씨 쓰는 게 힘들면 말로 떠드세요. 자기가 좀 약간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스터디하는 것도 괜찮긴 해요. 이렇게 너무 노는 스터디 말고 그러면 야 노동경제 뭐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거울 보고 얘기한다거나 자기가 자기한테 면접 던지는 거지. 야 노동경제학 뭐 배우는 거야? 야 인사 행정이 뭐 하는 거야? 이걸 얘기를 못 해주면 나 아무리 뭐 선생님 수업 많이 듣고 다 필요 없어요. 표현을 해야 돼. 자기가 이렇게 한 다음에 정 안 되면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자기 물론 목소리가 듣기가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 아니 이게 뭐야 이걸 노동경제학의 정의라고 개념 내는 거 이런 얘기가 들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나온 거랑 자기가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써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힘들면 말로 떠들어서 얘기하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아무튼 거기 3번째 줄 보시면 노동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앞에 노동이라는 것이고 경제학이 뭡니까 하면 경제학이 뭡니까? 경제학과이신 분들 뭐 배우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 경제학과 뭐 어때요? 얘기를 잘 못해줘. 그냥 뭐 경제 뭐 이게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와 있어. 경제학은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에요. 우리 얘기하겠지만 시장은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예요. 근데 여기서 사과라든가 이런 게 거래되는 시장이 아니잖아. 뭐가 거래돼? 노동 서비스가 거래되는 거예요. 노동 서비스. 노동이 거래되는 거 아니야. 이제 사람 몸을 사고 팔고 이건 아니니까 노동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걸 풀어서 아예 한 번에 표시해 주셨네. 노동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 그냥 한마디로 했네.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똑같이 누가 암기했어. 야, 노동경작은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한 줄 딱 암기했는데 요거 하나만 갖고는 우리가 이제 분간이 안 되지. 근데 이제 우리는 거의 한 15페이지, 20페이지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그림도 그리고 막 쓴단 말이야. 그럼 누군가가 이걸 딱 썼는데 그 뒤에 거랑 딱 보면 교수님들은 금방 알아내요. 아, 이 친구가 영혼 없이 소울리스로 그냥 암기했구나. 이거랑 내용을 잘 공부해서 함축해서 이렇게 냈구나.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기반을 탄탄히 해서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네 번째 줄 보면 학생들이 어떤 사람은 일을 하기로 선택하고, 우선 첫 번째 노동시장에는 노동을 공급한다 얘기합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가 하나의 경제 주체가 돼요. 아니, 노동시장에 가서 내가 일을 할까 말까. 그래서 일을 할까 말까. 이게 당연한 얘기를요, 우리가 그래프랑 수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게 경작이 그래. 그래서 뭐 이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당연한 거를 좀 뭐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어떤 사람은 일을 하기로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오는가. 일을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경제활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참여한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하는데 뭐 그냥 다양한 컬러를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있긴 한데 우리는 직접 그릴 거예요. 왜냐면 저도 강의 편하게 하려면 이 출판사 원래 여기서 만든 PPT 띄워가지고 자, 그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하면 편해. 약간 뭐 경영학은 괜찮아. 경영학은 많은 내용을 사진 보여주고 하는 건 괜찮은데 경제학은 직접 그려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창문 열고 학원 앞에 내다봤을 때 전망이 어떻게 돼 있나? 이게 얼핏 쓱 보면은 봤는데 기억은 나는데 그려보세요 하면 안 그려지거든. 근데 천천히 그걸 보면서 밑그림을 그려보시면 한 번이라도 그려보시면 그러면 이게 더 잘 돼요. 이 책 겉표지 여러분 많이 들고 다닐 텐데 야, 보리아스 책, 노경책 맨 앞에 색깔 빨간색인 것 같나? 뭐 그런데 그 그림 사람이 어떻게 띄어? 본 것 같은데 이제 그리라고 그러면 약간 보일 듯 말 듯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완벽하게 그릴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직접 그리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만다라고 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이 근로자 말고 기업이 있어요. 기업. 이렇게. 기업은 거기 한번 보세요. 근로자를 해고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은 왜 채용을 늘린지. 아니, 기업에서 봤을 때는 기업은 근로자를 해고할까? 아니면 채용할까? 네, 요거를 선택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근로자를 채용해서 돈을 벌 겁니다. 갑자기 점프하긴 했는데 기업이 물건을 생산해요. 뭔가 Q, 아웃풋을 생산을 한다 합시다. 자, 이걸 생산한 다음에 저 생산물 시장에다가 판매를 해요. 판매하게 되면 수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판매 수입을 얻게 되고요. 이렇게 판매 수입을 얻게 되잖아? 그럼 이걸 갖고 아니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차차 보겠지만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프리런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요. 대가를 지불. 아니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물건 만들 때 근로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자본도 있습니다. 자본도 있고 토지도 있고 뭐 경영 능력도 있고. 그런데 대가를 지불해서 이걸 우리가 소득이 분배가 된다. 특히 노동소득, 근로소득 이렇게 할 텐데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또 요겁니다.
아니 소득 분배 중에서 이제 임금으로 분배가 될 거란 말이야. 근로소득이니까. 아 근데 누구는 임금이 많이 받고 누구는 임금이 적게 받아요.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데 임금 격차가 왜 발생해? 예, 그거에 대한 이유 이것도 관심이라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시험에 나온 지니계수도 그거야. 불평등하게 소득이 분포되어 있는 거 측정해야 되잖아. 세상은 불평등해. 얼마나?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 그걸 이제 측정하는 거야.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왜 임금 격차가 발생했니 하면은 우리가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3D 환경에서 일을 하니까 그만큼 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어떤 사람은 뭔가 생산성이 높은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투자해서 열심히 이렇게 투자로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 이게 매듭을 짓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합격으로 매듭 짓는 게 제일 좋아. 당연해. 왜냐하면 그래야지 뭐가 매듭이 좀 시원해야지 나중에 합격생으로서 이렇게 신림동으로 오게 되면 이게 또 다 좋아 보이고 이게 또 열심히 했는데 불합격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뭔가 그 삶의 태도를 계속 가져가시면 딴 데서 다시 또 성공할 수는 있을 거야.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농사 준비하고 있으면 신이 있다고 그러면 흥민아 도대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또 열심히 공부해 맨 앞에서. 나쁘지 않은데 더 잘할 수 있는 또 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그럼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또 더 좋은 길이 있긴 할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불합격으로 이렇게 매듭되면 이게 다 그냥 신림동에 여기 고시촌 자체가 싫어져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농사 시험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이게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 그게 나의 뭔가 이게 능력으로 향상되지 취미로 하면은 이게 또 아무튼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 교육 투자한 거, 생산성 올라간 거, 그에 따른 대가. 저도 축구를 한다. 손흥민하고 제가 포지션이 똑같아. 근데 손흥민은 높은 연봉과 임금을 받는데 제가 막 따지는 거야 감독한테. 저는 왜 손흥민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안 됩니까? 그럼 그 감독이 봤을 땐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라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생산성까지 똑같을 때 우리가 똑같은 동일 노동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게 3D 환경이나 교육 투자나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겠지. 감독이 차별하는 거야. 벤투 감독이 저를 싫어해가지고 안 쓰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또 임금을 낮게 받을 수 있겠죠. 차별 등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거 첫 번째 단락. 예, 거기 중요한 거 시험 문제 거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노동경제학과 다른 교과서의 핵심적인 차이는 철학에 있다. 뭔 얘기야? 이 철학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볼게요. 노동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지금 이거 이 얘기 다시 했잖아. 저자분이 강조하는 거야. 노동경제학은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제 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 경제적으로 분석한다 보시면 되는데 결국 노동시장을 설명하는 훌륭한 모형을 만드는 기술을 자랑하거나 어떤 특정 시점에 노동시장의 조건과 환경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통계와 제도를 암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작동의 원리를 우리가 앞으로 모형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모델이라 얘기합니다. 요걸 세워가지고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과목마다 우리 법 과목이 있고 경영 과목이 있고 노경 과목이 있는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경제학 과목에서는요. 이 모형을 잘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많이 할 거야.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형 속에서는 어떤 개인이 선택할 때 주어진 제약하에서 목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적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제약식. 요걸 반드시 써주셔야 돼. 기업도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근데 이제 주문량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야?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는 거야. 2차까지 다. 제약 조건이 뭐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제약돼 있고 시간도 제한돼 있고 에너지, 체력도 제한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제약하에서
최단기간에 노무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래서 답안지는 언제나 이 목적식과 제약식 요걸 통해서 잘 선택해야 돼요. 잘 선택. 그걸 최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 이거 많이 볼 거야. 최적화. 자,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세 번째 줄엔 학생들이 불러불러 하다가 근로자와 기업 다시 또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경제 주체들 잘 볼 거야. 기업, 근로자 이 두 경제 주체입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와 기업 두 개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노동 조건 이거보다 중요하다. 불러불러 나와 있고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보시면 네 번째 줄 근로자와 기업이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 체계라는 말 잘 체크하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뭔가 서로 협상을 하거나 등등 할 때 인센티브가 작동합니다. 또는 여기에 이제 나중에 또 정부가 잘 보이시나요? 이건 안 보이네. 정부가 들어와서 여기에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선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언제나 이 선택하는데 모형에 있어서는요. 인센티브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센티브 이렇게. 그래서 뭐 정부가 조세, 세금을 때린다거나 보조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규제를 합니다. 최저임금제를 뭐 설정해서 규제한다거나 등등등. 아니면 야 환경이 너무 이거 위험하잖아. 안전 환경, 위험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규제한다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선택할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살짝 밑줄만 치세요. 매번 나오는 인센티브 중에 하나가 거기 보시면 자, 복지급여 수급자가 근로복지 프로그램 보이십니까? 이거요. 근로에 대한 약간 보조금 매번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줬을 때 근로자가 일을 할까 말까 하면 얼마나 할까? 그거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봅니다.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볼 거고 건강보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고용주한테 급여세를 부과해요. 세금이죠. 말이 이제 급여세인데 텍스를 부과합니다. 이 보조금 반대가 텍스야. 이랬을 때 기업이라든가 기업이 얼마나 근로자를 채용할지 근로자가 얼마나 세금을 내게 되면 일을 줄이거나 영향을 받을지 이 똑같은 얘기인데 약간 분석도를 시장 전체냐 개개인이냐 이렇게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자, 급여세 부과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해외 숙련 근로자에게 입국 비자를 수여하는 정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니까 저출산이 돼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성장하게 되는 그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에 특히 유럽에서의 뭐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서 유태인이나 이런 사람들 해서 아니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민은 노동 공급자가 늘어나는 거잖아. 근데 이 이민을 받아들일 때 아무나 오겠다고 해주진 않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뭐 숙련도가 있습니까? 착합니까? 이런 걸 해서 받아들이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 한국 코리아 드림 해서 막 온다고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되게 엄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 받아들일 때 숙련 노동자를 숙련도를 보고 이제 받아들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에 가만히 보니까 숙련 근로자보다 언제나 이 기업 일자리는 없다고 그러는데 기업에서는 또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미숙련 근로자들이 또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일시적으로 미숙련 근로자를 이렇게 유입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이민에 대한 효과, 잉여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매년 강조하는 것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출제 미스라는 건 뭐냐면 출제가 잘못 냈다는 게 아니라 아니 굉장히 중요한 금쪽 같은 그 A급의 특 A급이 막 널려 있었거든. 그때 그게 벌써 제가 강의한 지 막 5년 동안 매년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안 내고 있어요. 그래 안 내고 또 옛날 그냥 스타일만 이렇게 계속 내고 있어가지고 약간 뭐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이 책은 노동시장 관련 통계를 광범위하게 우리는 이 통계는 안 합니다. 통계는 시험 범위 아닙니다. 어떤 분이 가끔 물어보기도 해요.
학교에 계신 노동경제 전공하시는 교수님한테 저 노무사 준비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얘기 듣더니 야, 노동경제 하려면 통계와 막 이런 것도 되게 잘해야 되는데 그건 학교에서 하는 노동경제고 학교에서 노동경제 노무사 도움될까 해서 하면 별 도움 안 돼요. 앞에 우리가 하는 거 내용은 그냥 야, 미시경제학 때 다 했지 뭐 대체효과 소득효과 하고 다 통계 계량 데이터 해가지고 진짜 막 돌리는 작업을 해요. 아니면 정부의 진짜 정책 노동시장에 대한 그런 정책에 대한 그런 거니까 우리 시험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냥 다른 과목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할 때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가보시면 경제 이론에 대한 접근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자, 선결 요건은요. 별거 없어요. 네 번째 줄 보시면 경제 원론 수준에서 배운 지식이면 이 조건 앞에서 얘기하는 거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그래서 늘 노경할 때 OT 때도 말씀드리긴 하는데 제가 노동경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이건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울게요. 자, 살짝 말씀드리면 경제학과 커리큘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주로 이제 경제 원론을 배웁니다. 원론 1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인문 이런 걸 배워요. 경제학을 맛보기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요걸 한 다음에 경제학과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때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를 배워요. 요게 이제 경제학의 두 축이 됩니다. 요걸 이제 배우면 사실은 경제학의 분석 툴은 다 배웠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보통 3학년 때 뭐 여기 재정학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노동경제학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화폐금융론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뭐 산업조직론이라 해서 시장에 대해서 더 배운다거나 게임 이론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 국제경제학을 배운다거나 이런 걸 이제 배워요. 그래서 뭐 2학년, 2학기, 3학년 때 이렇게 배운 다음에 4학년 때까지도 이렇게 좀 한 다음에 이 위에서는 뭐 약간 이제 현실에 대한 응용해가지고 뭐 조금 더 공부를 더 하겠다는 사람은 연구하는 법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등등등 이렇게 되죠. 자, 노동경제학은 어디 있냐면 이렇게 커리큘럼으로 따지면 여기에 있어요. 미시것이 배우고 여기다 이제 더 나가서 뭐 계량경제학, 여기다 뭐 경제수학 이런 걸 배워서 이게 다 탄탄하게 기반이 마련됐다는 전제 하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학과에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은 근데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노경은요 그렇지 않고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도 이 원론에서 나오는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아까 MRS 구하는 거 이거 경제원론에서 합니다. 그래서 뭐 XY인데 우리는 여가, 소득, 소비 이런 거 나오게 되고요. 뭐 무차별 곡선, 뭐 대체효과, 소득효과 이거 원론에서 다 하는 거거든. 맨큐 경제원론 거기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경제학과에서 하는 거 같은 노동경제가 아니라 사실 경제원론 기초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연기 때 조금 고때고때 옛날엔 따로 경제학 강의를 한 3회 정도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그럼 이제 경제학 하신 분들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1차에서 살짝 그거 띄어서 볼 수 있게 해드리고 제가 녹여내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 때 쭉 설명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면 이번에는 그래서 주말반 수업할 때는 미리 시작했는데 막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뭐냐면 나중에 뒤에 다시 얘기는 할 텐데 보통 시험 문제 그릴 때 여기를 여가라고 놓거든요. 여가라고 놓고 이쪽은 이제 보통 소득이나 소비라고 놔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그리세요 하면 막 그림을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막 그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가라는 얘기는 뒤집어 보면 노동의 반대가 돼요. 왜냐면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내가 여가를 즐기거나 아니면 노동 일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가가 14시간이면 노동시간이 10시간이고 여가가 12시간이면 노동이 12시간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1번 문제가 이제 그런 건데 출제자분이 이거를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꼬아서 출제를 한 거야. 수평축에 여가를 놓지 말고 여가 반대가 노동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살짝 다시 볼게. 여기가 0에서 시작하면 여가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돼서 24시간이야. 그림 크게 그렸으면 더 좋았겠죠. 좀 약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지 그리면서 그림도 그리는 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 그것도 빨리빨리 잘 하셔야 돼요. 크게 그려야 돼요. 우리 경제학은. 이렇게 뒤집어서 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여기서 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세요. 이런 거야. 그럼 이쪽으로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 이 그림 우리 책에도 있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노동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수직축은 그냥 소득으로 놓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이제 원점이야.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번 시험 문제는 이거 뭐 이런 거지. 뭐 여러분들이 원래 그냥 다 했었던 거예요. 저 뒤에 또 보상 임금 격차 같은 거 할 때 이제 수평축에다가 위험 쓰레기를 놓고 막 그리긴 하거든.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집을 옆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이건데, 자, 이 집을 뒤집어서 그려보세요. 이렇게 된 거야. 뒤집어서. 그 뒤집어서 이렇게 그리면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야, 이거. 그냥 뒤집어서 그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뒤집어서 그리면, 자, 이거를 여기 원점이니까 살짝만 볼게요. 여기가 눈이야, 원점이야. 그러면 여기를 수평축에다 이제 노동을 놓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는 수직축 그냥 똑같이 소득이야, 소득. 소비해가지고 C라고 이제 쓰긴 할 건데, 아무튼 소득 주로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럼 이게 예산선이 요거잖아? 요거. 이거잖아요? 이거? 이 옆에 이렇게 뒤집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림 돌려보세요. 이렇게 색종이에서 뒤집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무차별 곡선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실은 제가 맨날 수업은 했었어. 사실 그래서 필기노트에도 보면 작년만 안 했어. 작년만. 잠깐 언급은 했는데, 제가 보통 연기 1기 때는 자, 여가로 놓고 이렇게 노동으로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도 내고 이제 그전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 때 너무 루즈해지는 측면이 있고, 뭐 저런 거 다 하는데 왜 하십니까? 이런, 제가 또 거기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작년엔 이런 거 너무 막 응용하나? 해가지고 빼버렸는데 올해 시험에 나오긴 했더라고. 그래서 요걸 노동을 해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하세요.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파편적으로 확 넓힐 거는요, 지금 당장 안 해도 돼. 그거는 진짜 암기할 것도 아니고 나중에 제가 불이타성 있는 거 모아서 하거나 3기 때나 2기 때 이런 거 그냥 기본 거, 이제 그때는 기본은 튼튼하니까 쭉 하다가 몇 개 제가 알려드릴 거 있는데, 그때 그냥 그것만 그냥 암기하시면 되고, 평소에는 늘상 중요한 게 노동의 수요, 노동의 공급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걸 막 다각도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무슨 뭐 가끔 어떤 분이 물어보는데 대학원 간다 하는 거 아니야. 대학원 가면은 아무 생각 없이 수학만 해요. 내가 왜 왔지? 막 이렇게 돼요. 여기는 어디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통계만 한다고, 계량 경쟁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은 거리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를 더 깊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 범위에 있었던 거를 그냥 다양하게 한번 돌려서 한번 그려봅시다. 뭐 그 정도야. 근데 이거를 긴장 안 하고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머리로 들어가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근데 노경 선택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해.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그게 탁 이렇게 겁을 주게 막 이렇게 나오면 뭐지? 해서 이렇게 머리가 멈춰요. 그러면 뭐 완전히 자기가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 보시면 무차별 곡선, 예산선, 생산함수 우리 다 할 건데, 이런 것만 좀 잘 설명하면 충분하고요. 이 책에도 얘기하잖아.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 기울기, 이거 기울기, 1차 함수 그리는 이거 조금 하긴 할 건데, 이거를 뛰어넘는 수학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도 그렇대. 원래 이제 그냥 경작고 할 때는 엄청 뛰어넘는 것까지 하지. 근데 그냥 교과서 내용을 읽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수포자였습니다. 아니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그리실 수 있으면 돼요. 그냥 y는 뭐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그려보세요. 기울기가 3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만 하실 줄 아시면 충분해요. 아셨죠? 가끔 근데 뒤에 뭔가 이게 계량경제 같이 거기도 나와 있듯이 계량경제 같은 얘기를 살짝 얼피긴 하는데 그거 제가 설명드릴 거야. 혹시 그것도 계량경제를 물어보는 건 아닌데 그런 게 출제될 수 있어서 책에 있는 것은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자, 8판에서 개정된 내용 살짝만 볼게요.
원래 OT는 짧게 하는데 그냥 여기 한 김에 인트로만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교재 개정판은 직전판의 내용 일부를 덧붙이거나 일부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수정을 하는데 이런 과정이 거듭되면 책의 내용이 애초에 저자가 의도했던 거랑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게 아시겠지만 노동경제가 살아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학문이어야 되는데 이게 한 4, 5년 지나면 데이터가 너무 올드하잖아. 그러니까 데이터 업데이트 하는데 저자가 또 이 책도 보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책보다 굉장히 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책이. 우선 살짝 잠깐 볼게.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책의 구성 보실까요? 완전히 첫 번째 줄 책의 구성. 완전히 새롭게 쓰여진 제8판을 보면 노동경작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다른 노동경작 교과서에 비해서 이 책의 분량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 여러분 교보문고나 그런 데 가보면 원서 있거든. 원서 보면 글씨가 더 작아서 책이 되게 얇아. 되게 얇아. 이거 갖고 저도 이렇게 봤을 땐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그래도 두꺼운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전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8판보다는 이전판이 더 알찬데 거기서 알찬 거에서 일부를 뺐더라고. 빼고 이제 몇 개 넣긴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이전 책을 찾을 건 아닌데 그런 내용은 우리 기본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되게 얇아. 되게 얇아. 그래서 분량이 되게 적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자분들이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노동경제학계에서 노동경제학 교과서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그래도 이 책이 선도하는 거야. 자, 이러이러한 내용은 꼭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출제위원들도 그거에 좀 영향을 받아서 낼 수밖에 없죠. 보통은 이제 시험 같은 거 할 때는 교과서가 한 3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대부분이 겹치긴 할 거야. 근데 요 책에서만 다루는 것들 출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출제자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공통되는 부분 있잖아. 책에서 공통되는 부분. 그러니까 맨날 노동 수요, 노동 공급, 뭐 우리가 했던 뭐 해도닉과 노조, 차별 여기서 그냥 끝나긴 해. 근데 가끔 작년 같은 경우 뭐 해도닉 아니 작년에는 오하카 모형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런 건 딴 책에는 없거든요. 근데 물론 조용 교수님 책하고 있긴 한데 보리아스 책에만 있는 게 조금씩 출제가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출제돼도 뭐라고 할 건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경제학의 대세 책이 이 책이기 때문에 그냥 이 책을 잘 보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한번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우리가 보통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뭐 그렇게 하고요. 끝나는 시간은 제가 10시는 넘기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이게 끝날 때 또 이게 뭐 신림동에서 또 멀리서 오는 분도 있고 해서 예전에는 막 제가 막 즐거워서 막 여러분들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눈빛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제가 막 10줄 넘어갔더니 막 밝은 표정으로 이러면 제가 우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구나 착각한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럴 때는 아 뭐야 저 사람 왜 10시 넘으려고 하는데 저래 하고 그냥 막 시큰둥한 기지개를 피거나 막 지루해 막 이런 표정을 지어줘야지 제가 깨닫고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반영해서 좀 설명을 하고 하니까 뭐 그러려고 이제 시험 보는 것도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설명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늘 그렇듯이 고등학교 때는 어때요? 잘하는 친구가 있고 중간 못하는 친구 있으면 어쩔 수 없어. 중고등학교 때는 제일 못하는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공교육이니까. 그 잘하는 친구는 뭐야 저런 걸 해 학원에서 다 배운 건데 이렇게 엎드려 자요. 대학을 가면 어떨까요? 대학은 이렇게 분포가 있으면 중간쯤에 초점 맞출 수밖에 없어. 저도 그래요. 저는 좋은 책을 선정해서 책에 있는 것만 가르쳐요. 근데 교수님들은 보통 책은 선정하고 자기 생각 막 PPT에서 막 하다 보니까 뭐 시험 공부할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좋은 책 선정해서 저자분이 말씀하는 거를 잘 전달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제 역할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못하는 친구들은 아예 또 백지를 해요. 못 따라와. 잘하는 친구들은 뭐야 지금 미시경제학 하는데 경제 원론이야? 너무 선행학습이 너무 돼 있어. 그러니까 맨큐 경제학 같은 거 원론에서 하면 지루한 거야. 뭐 왜? 했더니 고등학교 때 다 했대. 그리고 이제 경제원론 때는 그러면은 미시경제학 얘기를 해주면 막 와 재밌네 이래. 그 미시경제학 시간에 미시경제학 얘기를 하면 또 지루해. 저거 이미 다. 자꾸 선행학습을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막 미시경제학 시간에는 대학원에 있는 거 막 수리적인 거 하면은
오, 또 재미네. 이렇게 돼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는 거니까 이런 친구들은 대학원을 가보세요. 대학원을 가면 거기선 대학원은 어떻게 할까요? 학생들이 있으면 제일 잘하는 친구를 대상으로 진도를 나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뭐 기본 과목은 수업 듣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데 앞에 두 친구가 아 쉽네 하고 잘 따라와. 뒤에 친구는 저게 뭐야 이렇게 되잖아. 아, 뒤에 친구 신경 안 써. 상담 가잖아. 교수님 제가 대학원 오는데 이게 경제학 학부 때 이걸 안 해서 그런지 따라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교수님이 상담 조언이 뭘까요? 야 그만둬 이래. 넌 계속하면 안 돼. 아,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대학원이나 이거 할 때는 제일 잘하는 친구 그걸 기준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나머지는 상담해도 그냥 그만둬라. 근데 이 얘기는 못하지. 또 등록금 뭐 해서 뭐 학교에서 뭐라 그럴 수 있으니까 얘기는 못하지만은 아무튼 기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 수업도 어쩔 수 없이 중간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할 거니까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따라오시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답안지에서 실력 발휘를 하시고 그리고 이해가 약간 버겁지만 따라가진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고 좀 못하시고 아 저거는 뭐지? 나는 그래프 그렸는데 막 이게 좀 그래프 이런 게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이것까지는 팔로우업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 근데 팔로우업 하려고 막 따라왔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좀 상담 받으셔서 이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러면 바꾸시거나 바꾸지는 우선은 마세요. 근데 할 때까지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가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